40대 초반 여성이에요. 글재주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생각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면에서 훌륭했는데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똑똑함이면 똑똑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에게 늘 남편 잘 만났다고 늘 누누이 말하며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 완벽주의 남편의 성향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실수투성이 남편보다야 모든 면에 철두철미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거 딸랑 몸뚱이만 가져온 네가 우리 아들 같은 애 만나서 얼마나 모든 걸 누리고 사니? 너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이 딱 하나 단점이라면 보는 눈이 없다는 거다. 에휴, 진짜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어머니, 이제 좀 받아들이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저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가 모자라니 모자란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트집 잡아서 말한다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너 같은 거 만날 군번이나 되는 줄 아니? 뼈 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엄한 여자 좋은 일만 시켰네 정말. 회계사인 남편이 늘 자랑스러운 어머님은 평범한 직장인인 저를 무시하셨어요. 결혼 때도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힘든 시집살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정말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절로 저한테 잘하니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시지만 그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오늘도 엄마가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엄마한테 단단히 뭐라고 일러뒀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너무 면목 없어. 아무래도 어머님한텐 당신이 최고니까 내가 못마땅하신 거지 뭐. 항상 마음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 언젠간 풀리시긴 할 건데 참 그게 언제가 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마음 풀어. 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한동안 못 갔는데 여기 용돈. 네가 좀 주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같이는 못 가겠네. 하나뿐인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 너무 많아. 용돈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가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항상 저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남편이었고 아주 훌륭했죠. 윤서방 같은 사람 없어. 얘기 들어보면. 너 시집 진짜 잘 간 거야. 아휴, 바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시험닭 한 마리라도 잡아주는 건데. 윤서방은 항상 주말에도 늘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 몸이나 골골거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건강은 하지? 그럼 당연하지. 영양제며 식사도 내가 신경 써서 잘 챙겨서 괜찮아. 엄마가 윤서방 좋아해주니 좋네.
당연히 내 딸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내 눈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이지. 다음엔 윤서방이랑 같이 와. 알겠지?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좋더군요.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도 남편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섭섭한 게 생겨도 마음이 참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럴 무렵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서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좋아할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조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남편의 의외의 반응에 저 역시 상처를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정말 저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뭐? 임신?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좀 갑작스러워서 놀랍긴 하네.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결혼 전부터 아이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거 알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놓고 실망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아이는 나 혼자 만들었어? 당신 아이잖아. 일단 나중에 얘기해. 당신도 나도 지금 좀 그러니까. 아니 난 싫은 게 아니라 놀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너도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생긴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심장 소리 들으니 너무 벅차고 기분이 묘했는데 자기는 어쩜 그래? 난 그냥 자기랑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나는 좀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는 게 어렵거든.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며 저에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더군요. 하지만 이왕 생긴 아이이니 전 잘 키워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참 섭섭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어색한 한 주를 보냈고 저와 남편이 대면대면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호르몬 탓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서러움으로 다가왔죠. 남편과도 대면대면한 데다가 시어머니마저 이러니 이 집에서 정붙일 곳이 아예 없어서 눈물만 흘렀어요. 그래도 본인들의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대할까 싶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더불어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네가 뭘 어쩌길래 우리 병호가 그렇게 너랑 대면대면한 거야? 병호가 어딜 그러려냐? 네가 분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기분 안 좋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 명이 그런다고 그런가요? 뭐야? 그럼 우리 병호가 너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완벽한 내 아들인데. 네가 문제야, 다. 아니라고요. 그런 뱃속의 아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병호가 그럴만하다면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냐? 이거 아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골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애 키우고 싶겠어? 그럼 힘듦이 2배, 3배가 되는 건데 넌 어쩜 너만 생각하니? 어머님, 이 아기 어머님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다 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남자가 고생이지. 요즘엔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은데 넌 어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니? 참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신 초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계류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처음부터 묻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심장도 잘 뛰던 아기가 갑자기 떠났거든요. 처음으로 찾아온 새 생명이 저 때문에 유산된 것만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유산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면서 저에게 더 잘해주더군요.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지라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그리고 유산을 하자마자 위로해주기는커녕 웃고 있는 그를 보니 솔직히 감정 없는 로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장 우울했고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나 유산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꿋꿋이 이겨내고 참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가한테 너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하냐고. 오히려 잘 된 거지. 사실 아이 때문에 우리 사이 대면대면 했잖아.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난 지금처럼 자기랑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더 좋아서 그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애도 축복 못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유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고 우리 잊어보자. 여기 카드. 오늘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랑 너 기분 전환 좀 해. 요즘 꿀꿀했을 거 아니야. 기분 실컷 풀고 와. 카드? 자기 진짜 말 쉽게 한다. 이거 받으면 내가 고마워 여보 이럴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뭐가? 어차피 너랑 나랑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아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번엔 아이 생긴 건 실수이고 원하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처음으로 이 남자는 공감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저렇게 카드를 쥐어주며 기분을 풀란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존경했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런 계기로 남편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하니 점점 남편의 단점이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주의인 성향의 남편이 점점 강박적인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 쇼핑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기분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당신 너무한다. 꼴랑 이거 카드 주면서 날 위로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공감대 부족이야. 내 애만이 아니고 당신 아이야. 이렇게 유산된 거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아이 갖고 매일이 살얼음 판이었잖아. 이렇게 공감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힘드니까 카드 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아이는 원래도 없었던 존재니까 계속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이제 아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왕 유산된 건데 그만 말해. 이미 유산된 걸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아이가 눈치가 있었나 보지. 알아서 떠난 거 보면 안 그래? 그만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사유이지만 사실 그때는 아이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응어리가 찬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마음의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도 쉬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집에서 요양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팔자가 늘어진다고 타박을 주셨고요. 이 집 구석에 아이가 유산되고 슬퍼하는 건 저 하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슬프게도 제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참, 네 팔자 늘어진다. 꼴랑 유산하고 일 그만두고 아예 눌러 앉았네. 본격적으로 우리 평호 등골 빼먹겠다는 심보지.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아이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이렇게 꼭 제 아픈 마음을 들쑤셔야겠어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밖에 없다지만 그 아이도 어머님의 손주인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만 유산했냐? 요즘 유산이 얼마나 흔해. 태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임신 초기에 자기가 간수 못해서 유산해놓고 널 떠받들라는 거야? 아주 웃기네 진짜. 너 그렇게 눌러앉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거 나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일 알아봐라. 집에서 띵가띵가 놀 생각 말고. 왜 우리 아들만 고생해야 돼? 너랑은 완전 생판 남인데 내 말이 틀려? 우리 회계사들이 난 이렇게 누구 하나를 위해서 사는 꼴 못 본다. 무조건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야지. 너도 정신 차려. 시어머니는 조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하지 않자 더욱더 잔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차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일이라도 하라면서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도 한가득이었지만 아이를 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저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속상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물질적으로만 저를 충족시켜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항상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늘 아등바등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 제 심정으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유산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뭐 하나 마음을 풀만할 때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답니다. 당신 주말에도 일하고 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좀 내 옆에 있어줄 순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혹시 헤아려 봤어? 자기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거야? 아, 미안. 근데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좀 마음 좀 추스른 거 아니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놈의 아기 타령 지겹다 진짜. 난 너한테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때 임신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뭐라고? 화? 한 달 됐어. 그 아픔이 사라진 줄 알아? 얼마나 죄스러운데.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많은 걸 바래? 내 옆에서 시간 보내주고 마음으로 진정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쇼핑도 싫다, 카드도 싫다.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아우, 지겨워. 남편은 저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주말인데 외출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너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어 저 역시도 엉엉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마음을 추슬렀죠. 내가 이래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뱃속의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잊고 예전의 저로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말고 이제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출 후 양복 드라이 좀 맡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만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이거 양복 드라이 좀 맡겨줘. 다음 주에 입어야 하거든. 미팅도 많고 외부 일정이 많아서 집 앞 세탁소로 부탁해. 알겠어. 또 드라이 맡길 건 없는 거야? 드라이 맡길 거 있으면 다 챙겨줘. 한 번에 가서 맡기면 되니까. 아니야, 그것밖에 없어. 나머진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기분 좀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너 같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더 보기 좋다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남편 양복을 드라이 맡기려고 이곳저곳 주머니를 뒤지다 웬 관리비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저희 집 관리비 내역서가 아닌 다른 집 관리비 내역서였는데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집 주소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절대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구세요? 거기 누군가 있다면 저희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 사람 있나요? 문이 안에서 안 열려요? 아니면 문이 고장 난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선 절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밖에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집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했죠. 관리소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이 집 명의를 가진 사람의 와이프이고 문 열어도 괜찮다고 제가 재차 말을 하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딴 순간 제 눈앞엔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아니, 이게 다 뭐죠? 여긴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쪽들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니, 누구신데? 그리고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모님도 얼른 도망치셔야 해요. 네? 제발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나가게만 해주시면 이제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대뜸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고, 그 옆엔 어린아이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미래를 즐기다 아이까지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커리어에 이혼은 절대 없다며 상간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상간녀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상간녀와 아이를 이 집에 가두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전화, 핸드폰 모든 걸 없애고 철저히 주말마다 남편이 장 봐준 걸로 밥을 해먹고 남편만이 드나들 수 있던 집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갈 때면 딱 아이만 데리고 병원을 갔다고 했고요. 절대적으로 밖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믿기 힘들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니, 내가 믿고 존경하던 남편이 뒤에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싫어했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나으면 훗날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철저히 뜯어 말린 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내 남편이랑 2년 동안 나 모르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다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모든 거 다 증언해 드릴게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도 만날 땐 몰랐어요, 정말. 여기 가두기 시작한 뒤부터 전 그놈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지금껏 바깥 세상 한 번 못 나가봤어요. 그놈이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아, 기막혀. 어쨌든 지금 당신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껴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 재벌 달게 받을게요. 그 사람 진짜 벌 받아야 해요. 제발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사모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놈 아주 악질 같은 놈이에요. 사모님 유산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나 와서 좋아하던지 전 진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경악스러웠어요. 아, 당신도 똑같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나 그 사이코놈이나 다를 게 뭐야? 남의 가슴에 못 박은 건 똑같은 거지. 정말 혼란스럽고 부들부들 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남편은 뒤에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일단 그 모녀를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녀는 집에서 탈출하자마자 남편을 고소하였고, 즉시 경찰이 남편 회사에 들이닥쳐 남편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해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즉시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서 꽤 큰 회계 법인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남편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묵묵히 홀로 싸움을 시작하였어요. 당신 지금 그 정신병자 말을 듣겠다는 거야? 나 따라다니는 스토커라니까.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월세 준 것뿐이야. 나 알잖아.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는 거. 당신한테 나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제발 믿어줘. 아니,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당신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의 성향도 사이코적인 성향이야. 내가 애 낳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이 생길까봐 애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니? 너도 결과론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거 아니야. 넌 인간이 아니야.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미친 거지 아주. 그리고 네 핏줄을 낳았는데 그 핏줄마저 단 한순간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소름 돋아. 너란 놈 진짜 역겹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허탈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이 와중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요. 웃으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정말 소시오패스 같았어요. 이 와중에 웃음이 나니까요. 아니라니까. 너희 같은 미개한 것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걔가 나 협박만 안 했어도 나 이러지 않았어. 알아? 다 걔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넌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해 했잖아. 남편 잘 만났다고 말이야. 안 그러냐고. 이런 사이코인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지. 아이 유산됐다고 했을 때 감정 없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보고 느꼈어.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진짜 이런 놈일 줄이야. 넌 이제 사회의 경이야. 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네 엄마 가슴에 대목 받고 어디 한번 깜빵에서 썩어봐. 너 같은 놈을 낳고 네 엄마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한심하다. 난 아무 죄 없다니까. 자기는 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 말 믿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여자 탓하는 꼴이란. 물론 그 여자 잘한 건 없지. 아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죄를 톡톡히 치렀겠지. 너 하나 때문에 참 이게 다 무슨 꼴이니? 이젠 벌 달게 받아.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외도로 인해 혼외자까지 둔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쪽으로 유리하였고 다만 혼인 취하 소송은 힘들더라고요. 혼인을 한 뒤에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어려웠고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확실하게 상간녀가 남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함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자 법정에서 2번이나 졸도하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을 구제해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애미에 그 아들이라고 느꼈어요. 네가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알잖아. 그런 짓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우리 아들은 회계사야. 회계사. 대한민국에서 연봉도 탑에 드는 회계사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이거 혹시 너랑 천연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단단히 오해라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 키운 거야. 누구를 탓해? 평생 아줌마도 본인 탓하며 속죄하고 사세요.
당신 아들 정상이 아니야. 겉에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뒤에선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이코라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어째서 사이코야? 회계사라니까? 이게 아주 막 나갔네. 너 전현이랑 짜고 우리 집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이건 무슨 큰 음모임이 분명해. 안타깝네. 참 본인이 얼마나 오냐오냐 했으면 아들이 그랬겠어? 아들이 저렇게 된 건 아줌마 잘못도 있어요. 알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아들 유세 떨더니 벌 받았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범죄자 엄마로 살아봐, 이젠. 아무리 말해줘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12년이란 징역을 받게 되었고 12년 동안 사회에 격리되었죠. 법정 구속행위 떨어져도 끝까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는 정신 이상자 같았죠. 상가녀는 머리 너무 짧다며 항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고 12년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상가녀도 싹싹 저에게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벌 받은 거예요.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이 꼴이 났지만 진짜 죄송해요.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어쨌든 저놈이랑 한패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래? 애만 불쌍하지. 당신 같은 엄마에, 그리고 그 사이코 같은 아빠에. 그건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애한테 속죄하고 살아. 애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알겠어? 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나도 사람 잘못 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어쨌든 평생을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며 살아요. 상가녀는 거듭 저에게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며 빌었고 더 이상 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혼외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남은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두 모자의 몰락이었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아들의 몰락을 눈으로 지켜본 시어머니는 실성을 하였고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며 그러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딱 아들과 단둘 뿐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픔을 거의 다 잊고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은 뒤엔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언젠간 좋은 일이 올 테니 꼭 마음 추스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의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랑 재수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몬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얘,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디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된 딸과 함께 안성에 살고 있는 47살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제가 겪은 일을 설명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시댁에서 힘든 시간들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건 제 딸과 따로 나와서 사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토록 꿈꿔왔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외로움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오지 않았고 굳은 일은 다 해가며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언젠가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생활해 온 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동안 시부모님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적응한 채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 시부모님께서도 고생한 남편을 반겨주셨고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설거지를 하다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서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 크게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관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그런지 표현을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건 잘 알 수 있었죠. 남편은 항상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별일 없었냐는 말부터 물어봤어요. 당연히 힘든 일들도 많고 시부모님께 서러운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런 걸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집안 문제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제일 싫어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항상 웃음을 보여줬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기 며칠 전에 시모가 저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었는데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에서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게 꼴보기 싫으셨는지 남편 얼굴을 확인하려 현관문을 달려온 저에게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순식간에 밝았던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네요. 너 설거지 다 했니? 내가 고무장갑 끼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 어머니, 오늘처럼 분위기 좋은 날 왜 수정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바닥에 물방울 떨어진 건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1년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 안 좋게 만드실 거예요?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더 억세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다. 언제부터 계속 밤만 되면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길래 쥐가 들어온 것 같아 확인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사다리 타고 조심히 확인해보면 될 것을 집으로 들어온 쥐 내쫓겠다며 막대기 가지고 천장 속을 살펴보다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서 한바탕 물난리가 났다니까. 그래서 청전되고 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 가전제품들 전부 다 물에 젖어서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그리고 바닥 좀 봐봐라. 군데군데 물 먹어서 바닥이 전부 떴잖아. 이것도 내일 수리하러 온다는데 내 속이 안 터지겠어? 강마루도 비싼 걸로 깔아놨던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 내 속이 안 터지겠냐고.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얼굴 좀 보이지 마라. 후딱 가서 설거지 안 할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올라간 것도 어머님이 시켜서 그런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쥐들 도망가게 천장을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쥐약 넣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 소용없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걸 왜 저한테 잘못을 돌리시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건드려서 터트린 건 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서운해요. 얘 봐라. 너 지금 승남이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시애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화를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은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시모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모의 방에 들어가 있던 남편은 방 안에서 나와 주방에서 나물 다듬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고생한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시모가 화를 가라앉히셨다고 상황 설명을 해주는 사이 시부가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집안의 물건을 죄다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내가 얘기했지? 해외 출장 한 번만 더 나가면 그땐 인연 끊겠다고.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사람 타국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1년 만에 집에 들어왔잖아요. 아버님은 왜 이 사람만 보면 화를 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수정 아빠 얼굴만 보면 화를 내시잖아요. 아버님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 들어가 쉬세요. 아이고 속 터져.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럽다. 내일까지 당장 짐 싸서 안 나가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알겠어? 남편이 해외 출장 근무가 잡히게 된 날부터 시부가 극구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말을 무시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났었어요. 그 이후부터 가족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17년간 시부와 남편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아빠를 본 수정이는 기분이 좋았는지 아빠의 품에 들어가 안겼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시댁에 들어와 버티며 살아왔던 이유는 남편이 출장을 끝내고 들어올 때면 그나마 집안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빨리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평범하게 살길 원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남편도 큰 결심을 세웠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올 테니 조금만 참아. 그렇잖아도 회사에 이번 공정만 끝내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국내로 복귀하는 대로 우리 분가하자. 그동안 당신도 정말 힘들었잖아. 수정이도 이제 고등학생 돼서 자기 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네. 1년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힘내. 내가 어머니한테 당신 잘 좀 대해달라고 말씀드려놨어.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17년간 버티며 살아왔는데 1년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해외로 다시 출장을 떠났고 저는 다시 시모의 모진 행동들을 버텨내며 지내오고 있던 어느 날 집 앞에 마트 차량 한 대가 멈춰섰어요. 그리곤 꽤 많은 배추들을 대문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고
뒤이어 시모가 걸어 나오시더니 한여름에 김장김치를 담그겠다며 산처럼 쌓인 배추를 마당으로 옮기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동안 시댁에 지내면서 여름 김장은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연세가 드시면서 신김치를 먹는데 이가 너무 시려 먹지 못하겠다고 새김치를 담가 먹길 원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배추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신 시모가 혼자 김장하라고 많은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며 직업이 의사인 동서도 바쁜 시간 쪼개서 김장 담그는데 손을 보태려고 오고 있는 중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네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정신없이 배추를 다듬고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가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여름 들어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시모도 찌는 더위에 많이 힘드셨는지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여주시던 그때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좀 늦었죠? 요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좀 밀렸어요. 어머, 벌써 많이 다듬으셨네요. 형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늘이 이번 여름 중 제일 덥다고 하던데 차라리 들어가서 김장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넓은 마당 놔두고 쓸데없이 집안 더러워지게 뭐하러 안에서 김장을 담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피곤하지? 일단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예미야, 너는 하던 거 마무리 좀 지어놔라. 그래도 오늘 배추 철여놔야 내일 담글 거 아니니? 엄마, 저 왔어요. 영수 잘 지내고 계셨어요? 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너무 앉아서 일하시면 허리 안 좋아져요. 몸도 좀 풀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엄마, 저희 먼 길 오느라 밥도 못 먹고 와서 배가 많이 고픈데 밥 좀 차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라. 애미야, 시엠이 나올 때까지 배추 전부 다 다듬고 절여놓도록 해라. 시모는 동서 내외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동서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모가 김장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니 한 걸음에 달려와준 동서네가 고마웠습니다. 원래 어떤 일이던 집안일은 저 혼자 해왔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이 여유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해하며 살아왔었지만 김장 담그던 그날은 시모도 그렇지만 동서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까지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식사가 끝난 뒤에 일어났어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아예 잊어버린 채 시모와 함께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고 저 혼자 찜통더위에 버티기 너무 힘들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저도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려 주방으로 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던 시모와 동서가 저를 바라보았고 시모 입에서 또다시 제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뱉기 시작하시자 동서도 함께 거들고 있었어요. 얘, 에어컨 바람 다 빠져나가겠다. 갑자기 왜 들어온 거야? 배추는 전부 다 다듬어 절여놨니? 아직도 못한 건 아니지? 어머님, 너무 닥달하시면 형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쉬엄쉬엄 하셔야지 않겠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내려온 건데 하필 내일 수술이 잡혀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 쉬엄쉬엄 천천히 하세요.
뭘 그런 것까지 이해를 시키려 하는 거야? 어차피 애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우리 없었으면 이런 집에서 호화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거기에다가 수정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 아낌없이 밀어주고 있는데 열심히 몸으로 때워야지, 안 그래? 멀뚱히 서 있지 말고 해 떨어지기 전에 후딱 마무리 짓거라. 그래야 내일 새벽에 김장김치당 가서 작은 애 가져갈 거 아니니? 날이 가면 갈수록 잔머리만 늘어서 시간만 때우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후딱 나가서 마무리 지어라. 어머님, 이러다 그이 낮잠 자는데 깨겠어요. 오늘 수술까지 하고 힘들게 운전하고 내려와서 많이 피곤할 텐데 잠에서 깨면 다음날 일정에 지장 온단 말이에요. 제가 괜히 새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형님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미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도 이참에 새김치 먹고 좋은 거지. 내가 나이가 차서 그런지 신김치는 이가 시리더라고. 아, 그리고 애미야. 오늘 저녁은 보쌈 먹을 거니까 미리 좀 차려둔 걸로 대충 겉절이 만들어서 저녁상 준비해라. 그래도 먼 길 왔는데 고기가 빠지면 되겠니? 그리고 나갈 때 물통 가지고 나가라. 목 탄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에어컨 바람 밖으로 다 빠져나가잖니. 그런데 표정이 그게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시모와 동서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저를 무시하는 시모도 그렇고 이리저리 빠지려는 동서의 행동이 더 이상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전부 쏟아내려던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택배기사가 소포 하나를 놓고 가면서 이성을 다시 되찾았고 겨우 화를 삭히며 대문 앞에 놓여있는 소포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보낸 물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한 번도 국제소포를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고 그 자리에서 소포를 뜯어 확인한 순간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점점 제 표정은 굳어가기 시작했네요. 결국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소포를 들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고 계신 시모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소포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하신 듯 저를 보며 소리치시길래 손가락으로 소포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그이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런 걸 모르실 일이 없죠.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이게 전부 다 뭐니? 왜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결혼식 사진을 찍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머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들을 전부 숨기고 이중생활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예, 후딱 승남이한테 전화 좀 걸어봐라. 무슨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냐?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 왜 내 막내 아들 우석이가 함께 있는 거지? 예, 이거 좀 봐봐라. 이거 우석이 맞지? 예전에 지영 얼굴 보고 싶다고 언제 한번 해외로 혼자 떠난 적 있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우석아,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너 이것들 전부 뭐야? 왜 승남이가
외국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자기 품에 애까지 안고 있는 거니? 네가 옆에 있었으니까 전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승남이가 정말로 해외에서 따로 살림이라도 차렸다는 거야? 그것도 부모 몰래? 어머님, 좀 더 제대로 확인 좀 해보세요. 동서, 소파 안에 있는 앨범 좀 꺼내서 봐봐. 여기에 지금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보라고. 이거 전부 다 뭐야? 당신이 왜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 있는 건데? 아주머님 얼굴 뵈러 혼자 갔던 이유가 전부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왜 아무 말이 없어? 시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소포로 보내진 물건들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해외에서 따로 살림을 차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만 있자 동서는 시동생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황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도 전화하면 바로 받았었지만 소포가 도착한 이후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하고 들어오신 시부께서 거실에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시동생 얼굴에 주먹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적당히들 하라고 했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 멈추는 거야. 우석이 너는 승남이한테 찾아가 말리라고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린 것도 모자라 애까지 만들어놔?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뒤돌아왔어야지. 한심한 것들. 너희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이니 알아서 수습하거라. 그리고 큰애야, 너도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라. 승남이한테 위자료 받고 따로 나가서 살아. 언제까지 이 집구석에 있을 거야? 아버님, 그런데 수정 아빠한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정작 그이는 지금의 상황을 벌려만 놓은 채 숨어만 있네요. 내가 이제 왜 큰아들 녀석한테 화냈는지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까지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네가 고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혼까지 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수정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 그래서 17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다. 그놈이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 그곳에 수정이랑 똑같은 나이에 외국인 딸이 하나 더 있다. 시부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났었는데 그때부터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자는 잘 살지 못하는 한 나라의 여자였어요. 이중 결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건 법적이 아닌 그냥 절차 정도였던 것 같아 보였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지만 잠수를 탔는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확인한 순간 어느 한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길래 급하게 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3명의 외국인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진 속의 여자였는데 남편과 따로 살림을 차린 외국인 여자였고, 한쪽 손은 그 여자의 딸인 듯 손을 잡고 있었고
또 한 명은 배를 어루만지고 서 있었어요.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상황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과 살림을 차린 외국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국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 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제 눈에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과 살림을 차렸던 외국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되었네요. 그 여자는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헤어짐을 통보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시댁 집 주소로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사진들과 물건들을 소포로 보낸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외국인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겁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 짐작하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시댁을 찾아온 거였네요.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외국인 여자에게 그이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 순간 그 사람들의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제 소포로 시작해 외국인 여자들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집 전체가 난장판이 되었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제 삶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없는 시점에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미야, 나는 외국인 며느리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거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뭉쳐 살아야 한다고. 내가 저 외국인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겠어? 제발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제가 여기 머물러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 앞에서 한없이 착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저에겐 용서조차 구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제가 왜 이 집구석에 미련을 둬야 하는 건데요.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얼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네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변호사에게 상담한 다음 법적 절차 밟을 테니 어머님도 이 사람들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하세요. 이제 바통 터치해야죠.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 그 사람 없이 외국인 며느리와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겠어요. 시모는 제 다리를 붙잡은 채 절대 가지 못한다며 말리셨지만 더 이상 시댁에 붙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시댁에 들어온 제 딸 수정이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충격이 상당했는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제 딸이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벌어두었던 재산은 제 소유권이 되었고 저는 딸과 함께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살림을 차렸던 외국인 여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외국인 여자들이었고 그걸 빌미로
남편은 해외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며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동생 또한 그런 생활이 부러웠는지 자기 형을 말리러 가야 할 상황에 되려 똑같이 행동을 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만 했었죠. 동서는 시동생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시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벌을 받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시모는 남은 인생을 외국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며 살게 될 현실이 막막하셨는지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과거에 저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신다며 함께 살고 싶다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조만간 저와 제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속에 분명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집안이었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 수정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이 쉽게 적응이 되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